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 보고서의 제목이 학교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입니다. 발표는 제가 혼자 하지만은 저희 연구는 김하미 선생님, 남희자 선생님, 민윤 선생님, 박진아 선생님, 이시은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이렇게 저 포함해서 7명이 같이 했고요. 작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진행한 과제입니다. 별로 안 떨리시는데 막상 나오니까 좀 떨리네요. 옆으로 앉아. 이 혐오 현상이라는 게 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는 80년대부터 좀 등장했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일베에서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신문지상에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혐오 현상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나왔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빨간색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져 있죠. 성적 타락, 에이즈 확산, 창조 질서, 가정 파괴. 그러니까 타락시키고 에이즈란 나쁜 병을 옮기고, 그리고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이런 이제 그 현수막을 내건, 이날이 이제 퀴어 축제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축제 바로 옆 현장에서 이런 맞불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의사를 그냥 표현했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혐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되네요. 혐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현상이 드러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립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를 어떤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증오의 상태가 굉장히 높은 거, 정도가 높은 거, 강한 감정을 혐오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정의는 그냥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 특정 집단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혐오라고 합니다. 혐오라는 감정구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굉장히 강한 정도의 싫음,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차별하고 더욱더 배제하는 데 기여하는 어떤 감정과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남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규정에 따르면 남혐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대응 발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혐오한다는 것이 남성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 기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남자들이 기분 나쁘게 할 뿐인 거죠. 근데 반대로 여성 혐오라는 거는 여성 자체가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여성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데 더 기여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또 뭐 이런 혐오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혐오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혐오도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은 종교는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자들 또는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재단에서 세운 회사예요. 그래서 사장과 뭐 대부분의 임원들이 다 불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기독교 신자가 취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개독교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라는 맥락 안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세운 회사예요. 그래서 사장도 여성은 다 여성이에요. 근데 어떤 알바생이 20대 그 대학생 알바생인데 남자가 취직했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혐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남성이기 때문에 혐오했다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고 그리고 아마 그게 알바생이기 때문에 미정규직에 대한 그런 차별들이 이제 혐오편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라는 건 굉장히 그냥 강한 감정, 강하게 싫어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구조 안에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과 연관되냐 안 되냐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거를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걸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언어만, 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나 상징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대표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혐오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까 제가 소수자랑 연결시켜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소수자 집단한테 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 존엄이나 생존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혐오 표현, 되게 간단한 혐오 표현이 그 소수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되게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수자 집단한테는 그 표현 하나에 담겨있는 되게 역사적인 것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별로 안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 차별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흑인에 대해서 깜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들어도 그냥 피부가 까만 거에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흑인들한테 그 표현은 되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흑인 노예 무역을 했을 때 수많은 흑인들이 그 선상에서 죽었거든요. 그 노예 무역하면서 실려가면서. 왜냐면 그때는 인간이라고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조의 선조가 그렇게 죽었던 역사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깜둥이라는 말에 축적돼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듣는 흑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존재 자체가 되게 위협받는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여기 계신 여성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듣는 여혐 단어들, 여혐 표현들이 우리 존재 자체를 굉장히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거나 맞거나 린치당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동성애자를 반대한다 이런 말 자체가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동성애자의 이유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박탈당하겠구나, 혹은 맞겠구나, 폭력을 당하겠구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협까지도 통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혐오 현상이 되게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은 소수자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이건 이제 국제기구 같은 데서도 되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게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신문지상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제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이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2016년부터 학교가 혐오 문제 심각하다 이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인데요. 교실이 혐오의 배양지가 됐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혐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한국 사회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데 학교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도들을 보면은 느그마, 걸레, 게이리즈 이런 패드립과 성적 비하 표현이 교실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인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로 여겨진다. 학생들한테 일종의 또래 놀이 문화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교육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 질문은 이제 간단한데요. 두 가지. 하나는 학교 안 혐오 현상이 양상이 어떤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과제를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안에 혐오 현상의 양상을 알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의 단면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에서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자료 재분석하고 언론 보도 내용 분석했고, 그다음 질적 연구했고,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1번 내용은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하지 않고 질적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도시의 어떤 한 중학교를 들어갔고 한 학급을 받고요. 5명 학생을 주요 참여자로 받고 더 필요해서 7명을 더 받고요. 교사, 교감, 학부모 면담도 했고 참여 마찰도 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들어가서 봤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질병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쁜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던 중학교 학생 되게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을 어른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고민하다가 활동을 했어요. 학생들이랑. 그 활동이 이제 시각적 연구 방법이라는 건데 만화 그리기를 했죠.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이 실제 니네 교실에서 일어난 게 있다면 그림으로 그려봐라 해서 애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 장 중에서 제가 한 장만 가지고 왔어요. 그 동그라미라는 애랑 네모라는 애가 짝꿍인데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동그라미는 약간 체격이 있는 여학생이에요. 소위 뚱뚱한 여학생. 근데 이제 저 네모라는 애는 남자인데 저 남자애가 돼지 새끼라고 동그라미를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심장이 이렇게 막 금이 가면서 근데 이제 이 학급 학생들이 돼지 새끼라고 놀린 거예요. 돼지 새끼 큰 형님, 돼지 멱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여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라는 학생이 되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암흑 속에서 빠졌다. 이 그림을 그린 애는 동그라미의 친구, 되게 친한 여자친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격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이어트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여학생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 외모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외모는 항상 시각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 장난 잘 치는 남학생들 계속 놀리는 거예요. 뚱뚱한 몸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뚱뚱한 몸은 여성답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큰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남성으로 비유해서 놀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학급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혐오 표현인데 사실은 이 여성 혐오 표현 굉장히 다양했어요. 여학생들이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화장을 안 하면은 시궁창 색깔이라고 혐오 표현을 쓰고요. 화장을 또 하고 다니면 가부키라고 또 혐오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집단 면담할 때 그러면 대체 예쁜 화장이란 무엇이냐 다 아시겠죠? 원래 예쁜 얼굴에 한 듯 안 한 듯 한 화장이 예쁜 얼굴이라 예쁜 화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싫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데 그런 말을 한 남학생들의 얼굴 보면 이렇게 되게 잘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학생들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 학급 안에서 외모에 대한 이중 규범이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애지간히 예뻐도 화장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놀림의 대상이 되고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고 남학생들은 막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별 그 이중 규범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는 어른들은 그렇게 혐오 표현을 심하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학급 안에서는 그렇게 혐오 표현을 심하게 쓰는 것이 더 인기 있는 남학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왜냐면 그게 이제 주목하게 만들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되게 재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 일상에 포함되어 있는 여학생 입장을 생각해보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화장을 할 때마다 자기 이제 옷을 입을 때마다 내 몸과 얼굴이 그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사실 성적도 더 좋고 리더십도 더 있거든요. 그런 공식적인 학교 문화 안에서는. 근데 비공식적인 학교 문화 안에서는 끊임없이 놀림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엄마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놀릴 때 가장 강하게 놀릴 수 있는 말은 엄마 혐오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색대립. 이런 말들을 남학생들이 막 써요. 섹스 이런 말을 쓰면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본 사례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여기 교단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학생들이 그거에 당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즐기는 거. 그러니까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성적으로 자기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잘 안다는 것이 인기 있는 남학생이 되는 비결이고 비공식적인 문화 안에서는 그게 좋은 거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 문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혐오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무능한 사람에 대한 혐오도 있었어요.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못하는 애들에 대한 혐오, 병신이라고 주로 많이 하고 성적 낮은 애들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처자니까 네가 성적이 낮은 거 이런 말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 안에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연소자에 대한 혐오는 주로 이제 교사들, 나이 많은 교사들이
보여줬던 건데요. 애들이 이제 시끄럽게 떠들고 뭐 이렇게 하면 니네 초등학생 같아. 니네 너무 정신연령이 어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다 평등한 존재라고 배우고 있고 민주시민 교육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비하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애들이 이제 경험하고 배우는 질서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혐오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질서는 여학생들이 훨씬 성적도 좋고 리더십 좋기 때문에 더 낮게 이제 평가받아요. 하지만 비공식적인 질서에서 남학생들이 인기가 더 많고요.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혐오 표현을 쓰고 있고 문제 제기하면 진지충이 되기 때문에 혐오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동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 이 경험 무슨 경험이지 하고 돌아본다거나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지? 라는 것이 되게 무력화되기 쉬운 학생 문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혐오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정체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과제를 좀 도출해보자면 학급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예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등하고 관계 중심의 학급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건 공론화 제도를 운영하는 거였는데요.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학급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적인 일에 대해서 학생이 의제를 제출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이제 토론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혁신초등학교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룰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교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되지 않고요. 교사가 그 말 쓰지 마 그러면 다른 말들을 애들은 너무 빨리 개발하기 때문에 교사가 규제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재구성하는 거 특히 초등 수준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크게는 이제 제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한데 많이 얘기하는 페미니즘 교육이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학교별 인권 구제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인권 옹호관이 교육청에 있거든요. 학생이 교실에서 자기가 혐오를 당했는데 교육청에 계시는 인권 옹호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거 당했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학교 단위의 인권 구제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지 내가 당한 작게 느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책 전문관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는 성인권 관련된 정책 전문관이 있거든요. 여성 정책 관련된. 근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소수자 학생 집단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작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데 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이거 잘 모르시고요, 하나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더 그래요. 애들이 알거든요. 선생님들 있는 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학폭으로 가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아도 그게 심각한 혐오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교육이 되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3분을 오버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